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예전보다 몸에서의 냄새가 진해지는 것 같아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땀이 많아서일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땀의 양과 냄새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조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땀의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냄새가 진해진다고 느끼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나이가 들수록 피지 성분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땀은 적지만 냄새가 진해지는데 산화 성분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이런 피지나 땀이 오래 머물면 세균이 분해하는데 나이 들어서 피부의 재생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냄새는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호르몬 변화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변화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피지의 이런 균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냄새를 느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피지 성분, 피부의 환경이나 호르몬의 변화가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진해지는 데 큰 영향을 하는데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냄새가 진해지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보습도 잘 하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얼마든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대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땀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볼 사례자분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네, 안녕하세요. 온몸에 흐르는 땀 때문에 고민이라는 권현주 씨를 만났습니다. 얼굴, 머리, 목, 등 온몸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나가도 금방 다 지워져 버리니까 정말 속상하죠. 외출 전 화장도 하고 앞머리도 정성껏 세팅해보지만 오전마다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근무가 시작되면 상황은 금세 달라집니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공들여 세운 앞머리는 금세 가라앉고 마는데요. 30분만 지나면 머리도 다 가라앉고 네, 화장도 다 지워져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권현주 씨의 가방은 늘 짐으로 가득합니다. 손수건에 휴대용 선풍기, 부채와 양산, 여벌, 옷, 이온 음료까지 땀에 대비하려다 보니 외출 한 번 해도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선풍기는 중간에 배터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도 꼭 챙길 수밖에 없어요.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일하는 중간중간 이렇게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고요. 땀이 많이 나서 겨드랑이나 등쪽이 이렇게 땀이 타게 돼서 이런 옷을 잘 못 입어요. 요즘은 땀 냄새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평소에 냄새가 심한 건 아닌데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약간 시큼한 냄새 같은 것도 나고 냄새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체중 48kg. 마른 편인데도 땀이 줄줄 흐르다 보니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마른 사람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갱년기 때문인지 땀 냄새가 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살이 찌면 더 땀을 많이 흘린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48kg밖에 안 되시는데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실제로는 살이 찐 사람들이 더 땀이 많이 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자체가 땀이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례자분들, 마른 분들도 얼마든지 땀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뇌의 체온 조절을 조절하는 기능과 그리고 자율신경, 특별히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더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체질적으로 더위에 예민하신 분들은 마르더라도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체중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 우리 사례자 권현주 씨처럼 말랐는데도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건강 이상의 가능성도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가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감염이라든지 또 복용 중인 약들이 있으면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례자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에 걸렸던 게 땀이 많이 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땀 냄새가 시큼하게 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시큼한 냄새의 정체는 뭘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가 않아요. 저렇게 움직이게 되고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 그 땀은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에크린 땀샘의 대부분은 뭐 99% 이상이 물이고요. 그다음에 소금 성분, 염분, 그다음에 이제 그 젖산, 뭐 그다음에 요소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각질층을 불리게 되죠. 불린 각질 안에는 이제 지질이 있게 되고요. 그 지질이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분해하게 되면서 그 분해된 작은 지방산 성분이 시큼한 냄새를 나서 우리가 땀이 많이 흘리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라는 과정에서 땀은 죄가 없어요. 각질을 먹고 사는 세균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죠. 특히 우리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때는 에크린 땀샘뿐만 아니라 아포크린샘이라는 것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아포크린 땀샘은 우리의 냄새의 재료들을 많이 뿜뿜뿜뿜 만들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에크라인 땀샘은 바로 피부로 축 땀을 만든다고 하면 얘는 우리 땀구멍, 우리 소위 말하는 모낭에 같이 나오게 돼요. 근데 모낭에는 아포크린 땀샘에 있는 땀만뿐만 아니라 우리 기름샘에 있는 기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도 나오고 냄새 재료도 나와서 밖에 나와 보니까 환경이 너무 땀이 많이 남아서 세균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냄새를 만드니까 조금 더 찐득한 냄새, 좀 진한 냄새가 겨드랑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크라인 땀샘은 시큼한 냄새, 아포크린 땀샘은 약간 지방이 산패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에크린이고 아포크린이고 다 싫어가지고 몸을 막 열심히 저는 씻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씻어도 여름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을까요? 여름이 어떤가요? 덥죠. 네. 그리고 습하고 결국 이 두 가지가 냄새를 증폭시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이런 그 휘발성 냄새 분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산이 잘 되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세균 증식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전에 그 피지에 있는 그런 그 지방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세균의 분해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여름에는 모든 것이 다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엔 유독 땀 냄새가 심하게 느껴지는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저 정도로 땀이 나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외출을 한번 하려도 막 가방에 짐이 한가득이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발성 다한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진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6개월 이상 땀이 너무 많이 난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냥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6가지 진단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제 얼굴, 손바닥, 발바닥 이런 곳에 대칭적으로 발한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어서 너무 힘들어. 저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기 때문에 과도한 발한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너무 많이 갈아입어야 되고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40대, 50대부터 갑자기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너무 땀이 많이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원발성 다한증의 진단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고요. 우리 형아도 그래요. 그러면 가족력에 있어서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낮에 움직일 때 땀 나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이 사람들은 또 안 나요. 온도만 잘 맞춰주면 밤에 땀이 안 나요. 밤에 땀이 갑자기 난다 그러면 우리 2차성 다한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신에 질환이 있는 경우, 갱년기 있는 경우, 다른 심각한 병이 있을 때 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진단 기준에서 진단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단계가 있어요. 다한증을 4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는 그냥 좀 땀 잘 닦아내고 통풍만 해도 되는데 3단계부터는요. 종이가 다 젖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서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3단계, 4단계부터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주변에도 다한증인 분들 보면은 진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악수 한 번도 맘 편히 못 하시더라고요. 손이 항상 젖어 있다고. 이런 분들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죠? 네, 절대 뭐 체질이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치료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한증
치료는 저희가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바르는 거예요. 땀이 안 나게 하는 약들을 바르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엔 전문의약품이 있어서 땀 세면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서 땀이 안 나게 하는 바르는 걸로 해요. 이것도 안 되면요, 약을 먹어요. 근데 얘는 모든 구멍에서 나온 물들을 다 막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고 침도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보톡스를 주름에만 쓴다고 하셨죠. 근데 다한증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손바닥에다가 한 땀 한 땀 하나 한 100번쯤 놓게 되면 땀이 안 나요. 6개월 정도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같이 환자도 울고 저도 울게 되죠. 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저희가 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니까 교감신경을 차단하거나 땀샘을 지지는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 보상성 발한증이 있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튼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단계에 맞게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다한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다른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럼요. 여러 가지 질환 때에도 이런 다한증처럼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사례자분처럼 갱년기 여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갱년기의 발환과 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안면 홍조라고 하죠. 얼굴, 목, 가슴이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나고요.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또 열이 올랐다 내렸다 급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갱년기가 아니라도 젊으신 분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더위에 예민하거나 땀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갱년기가 됐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겹쳐져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질환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땀이 많이 나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거나 피로감이 있으면서 손떨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가 흔하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갱년기 진단이 가능하니까 갑자기 발환이 너무 심해졌다라면 병원을 한번 꼭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